옛날 황간 고을 넘어 매산 아래 자리한 분홍 집안이 있었어요. 그 집안은 딱 넓고 곳간이 늘 가득 차 있기로 소문난 김진사댁이었지요. 그 집 외아들 김태호는 24세 장가를 들게 되었고 새로 들인 며느리의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혜진은 오봉고을 선비의 셋째 딸로 단정한 얼굴에 조용한 성정을 지녔고 어릴 적부터 바느질이며 살림에 능하다는 평이 자자했어요. 혜진이 가마를 타고 시댁 대문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하였지요. 곱디고 오는 아씨로 오구먼. 김진사 댁에 복이 들었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대청 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오씨 부인의 귀에도 들렸어요. 첫날부터 혜진이 차린 밥상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이 놓여 있었고 도라지나물과 마늘장아찌, 손수 빚은 육원전과 노릇한 조기구이 등등 정성이 가득한 상차림이었어요. 김태호는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국을 맛보더니 어머니를 향해 말했지요. 어머니, 혜진이 손맛이 참 좋습니다. 특히 된장국이 담백하고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오씨 부인은 맛보지도 않은 채 쏘아붙였지요. 속이 따뜻한지 어떤지는 한겨울에 앓고 나서 말하는 게지. 반찬이 곱다 해도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겉멋만 들은 손놀림이 뭘 알겠느냐. 다음 날 혜진이 갓 헹군 무명을 곱게 펴서 대나무에 널었어요. 그러자 오씨 부인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말했지요. 예! 햇살에 색이 바라면 어쩔 셈이냐. 햇살에 색 바르는 줄도 모르고 저리 널다니. 살림 한번 제대로 해본 적도 없을 테지. 그저 곱게만 자라서 겉멋만 늘었구나. 그러자 하녀 하나가 조심스레 말하였어요. 아씨께서 그늘따라 잘 널으셨습니다요, 마님. 그러자 오씨 부인은 하인을 쏘아보며 말하였지요. 쓸데없는 말 말고 네 일이나 제대로 해라. 누굴 감싸는 게냐? 한편 혜진은 손바느질에도 능한 여인이었어요. 혜진이 손바느질로 자수 놓은 방석은 단아하고 색실도 고르게 박혀 있어 하녀들조차 감탄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오씨 부인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쓸데없는데 정성을 들였구나. 안방에 놔두면 손님한테 체면만 떨어질 판이다. 바느질도 꼭 보여주려 들지. 겉멋만 들어서는. 나는 그 꼴이 참 보기 싫다. 혜진은 억울한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 항아리를 채우며 하루를 열었지요. 하지만 오씨 부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롭고 모질어졌지요. 어딜 가나 칭찬만 듣고 자랐겠지. 내 집에 와서도 잘났다는 소리 들으려고 저렇게 일찍부터 집안일을 굳이 하는 게지. 가식적이고 아주 겉멋만 들었구나. 이 집 식솔들이 네 손끝 따라 움직일 줄 아느냐? 나 있을 때까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게다. 그 말에 김태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혜진이는 마음도 손끝도 지극한 사람입니다. 혜진이 덕에 저도 아주 편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자 오씨 부인은 얼굴을 돌리며 이를 지그시 갈았어요. 그 편안하단 말이 참으로 얄밉구나. 그 여자 편을 들면 어미는 어디에 기대야 한단 말이냐. 기세가 하늘을 찌르니 뭐잖아 안방 주인 행세나 하겠지. 혜진이 시집 온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살림에 구멍 하나 나지 않게 다듬었고 아침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장을 보고 찬거리를 챙겼지요. 한겨울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물을 씻고 이른 새벽엔 마당부터 쓸며 살을 내는 바람에도 몸을 움직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혜진은 여름 내에 담가두었던 들깻잎 장아찌 항아리 뚜껑을 열었어요. 간장 냄새가 은근히 퍼졌고 조심스레 한 줌을 꺼내 상에 올렸지요. 들깻잎은 여름에 먹는 법이다. 지금 같은 철에 상 위에 올리면 손님도 우리 집 사정이 궁색한 줄 알겠다. 너희 친정에서는 이렇게 철도 모르고 살림하느냐? 하녀들은 숨을 죽였어요.
아무리 봐도 흠잡을 게 없었지만 감히 나서서 거들 수도 없었지요. 혜진은 억울했지만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여름 내내 정성스레 만든 반찬이 눈앞에서 무시당한 순간 그녀의 마음엔 작은 금이 생겼어요. 며칠 뒤 큰방 장롱 속에서 낯선 장신구 하나가 나왔어요. 장신구는 분명 값이 나가 보였지요. 누가 가져온 물건인지, 어떻게 안방 장롱에 들어온 것인지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명예가 흔들릴 일이었어요. 오씨 부인은 입술을 굳혔지요. 이 집 장롱에 내가 모르는 물건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혜진처럼 규수가 할 법한 물건이었지요. 오씨 부인은 대뜸 혜진을 불러 세웠어요. 이 물건 본 적 있느냐?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처음 봅니다, 어머님. 처음이라. 그럼 누가 저 장롱을 뒤질 일이 있느냐? 하녀들도 손도 못 대는 곳이고 내 손은 벌써 사흘째 저 장에 닿질 않았다. 너밖에 없다 그 말이야. 혜진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태호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지요. 어머니, 혜진이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어요. 그러자 오씨 부인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어요. 그래서 어미 말이 틀렸단 말이냐? 네 아내 편을 드는 게냐? 그런 말이야말로 내 속을 뒤집는다. 그리고는 혜진을 향해 소리쳤지요. 감히 시집 온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남의 집 장롱을 뒤지고 다니느냐? 어디서 도둑근성을 배웠는지. 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입술을 떨었어요. 결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로 저는 손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씨 부인은 방바닥을 내리치며 계속 퍼부었지요.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도 아니라고 우기니 그 입이야말로 죄다. 너 같은 여인을 며느리로 둔 내가 수치스럽구나. 그날 저녁 김태호는 혜진을 찾아와 입을 굳게 다물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혹시 뭔가 훔친 적은 없소? 당신은 정말 떳떳한 거요? 혜진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엔 의심이 깃들어 있었고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더는 설명할 의미가 없었어요. 그녀는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렸지요. 태호의 눈빛은 끝끝내 그녀를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가마솥에서 누룩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술 담그던 독 안에 벌레가 퍼져 있었고 박진사까지 나서서 성을 냈지요. 이거야 원! 제사 술을 이렇게 망치면 어쩌자는 거냐? 살림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여인이 며느리라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먼. 오씨 부인은 다시 혜진을 불렀지요. 또 네 잘못이냐? 입은 다물고 있어도 속은 다 드러난다. 곱디 거운 얼굴에 그 속을 누가 알겠느냐? 조용한 게 꼭 무슨 덕인 줄 아는 모양이지?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변명해도 소용없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편 며칠 전부터 태호는 혜진과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운 듯 보였지만 끝내 혜진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마주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침묵하다가도 말끝에선 꼭 의심이 배어나왔지요. 정말 당신이 한 짓이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께선 다르게 생각하시잖소.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어머니도 마음이 상하신 게 크다. 그러니 잠시만 참고 있으면. 혜진은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은 상처가 깃들어 있었지요. 당신은 제 편이 되어줄 수는 없나요? 그 말에 태호는 잠시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요. 내가 중간에 끼어 있으니 어쩔 수 없지 않겠소. 그 말은 혜진의 마음을 꿰뚫는 바늘처럼 날카롭게 박혔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태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싶었소. 하지만 이쯤 되면 나까지 바보가 되는 기분이요. 어머니를 속이고 집안을 어지럽힌 게 정말 당신이 아니란 말이요.
그 말에 혜진은 조용히 실을 내려놓고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믿지 못하면서 왜 제 옆에 앉아 있습니까? 의심하시면서 왜 자꾸 믿고 싶다고 말하십니까? 태호는 당황한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자 혜진은 천천히 말했지요. 당신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저를 정말 아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냔 말입니다. 태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내뱉었어요. 그걸 지금 왜 묻소? 그런 말 날도 힘들게 할 뿐이요. 힘든 말이라고요? 저를 정말 아내로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본 것이 그렇게 대답하기도 힘든 말이었단 말입니까? 그날 밤 혜진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고 그 침묵은 점점 마음 깊은 곳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며칠째 혜진은 방 안에서 조용히 지냈어요. 마당에 나서는 일도 줄었고 부엌일도 하녀에게 맡긴 채 손에 물을 묻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이 곧 불편함이 되었어요. 예전 같으면 정갈이 차린 상 하나에도 트집을 잡던 오씨 부인은 이제 혜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자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 그 꼴을 누가 좋게 보겠느냐. 몸을 낮추어도 시원찮을 판에 행실이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오씨 부인은 일부러 하녀들 앞에서 혜진을 깎아내렸어요. 하녀들도 눈을 피하며 혜진을 대했지요. 하루는 혜진이 마당을 지나가는데 오씨 부인이 물 항아리 옆에 앉아있다가 일부러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다 용서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혜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히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그날 밤 태호가 혜진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마루에 앉더니 담담하게 말했지요. 당신 요즘 딴 사람 같소.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제 할 일도 안 하면서 사람들 눈만 피하고 다니니 말이요. 혹시 찔리는 일이라도 있는 것이요? 혜진은 그의 말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앉아있던 그녀가 입을 열었지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어디에 있죠? 태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냉소를 띠며 말했어요. 자리가 없으면 만들 생각을 했어야지. 들어와서 식구가 되었으면 적응도 하고 어머니 마음도 얻으려 노력했어야 하는 거 아니요? 노력했어요. 그렇게 말만 하면 다요! 결과가 그 모양인데! 혜진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등에 힘이 들어갔고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태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지요. 이제 와서 삐쳐있는 거요? 그럴 시간 있으면 내일 제사 음식 준비나 하시오. 더는 하녀들에게 맡기지 말고! 그 말만 남기고 태호는 일어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방 안을 울렸지요. 혜진은 그렇게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등잔불이 점점 작아지며 그림자가 벽에 길게 번졌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이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감정도 기대도 온기도 아니었어요. 혜진이 태호에게 마지막으로 걸어두었던 작은 희망. 그것마저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하녀 하나가 마당을 지나며 문득 멈춰섰어요. 혜진의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조용했지요. 방 안에는 혜진이 입고 있던 저고리 하나와 곱게 갠 손수건 한 장만이 남아있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작별을 구하지 않았지요. 혜진이 사라진 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늘 아침마다 마당을 쓸던 발소리도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장작 소리도 없었지요. 혜진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그 공백으로 알 수 있었지요. 하녀 하나가 안채로 와 떨리는 목소리로 오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마님, 아씨께서 방에 안 계십니다. 오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나 혜진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여니 방 안엔 혜진의 흔적이 남아있었지요. 잘 개어진 손수건, 벽에 걸린 겉옷, 그리고 작은 배틀 위에 멈춰선 실타래 하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방 안의 공기를 텅 비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나간 것이냐? 그 말에 하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씨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나갔지요. 마루 끝에서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태호는 얼굴을 굳혔어요. 하지만 걱정도 당황도 아닌 그저 불쾌한 기색이 먼저였지요. 어디로 간 거요? 확실하진 않지만 새벽녘에 동쪽 길로 나가는 걸 본 하녀가 있답니다. 허락도 없이 집을 나가? 제정신이 아니군. 그 말에 하녀들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어요. 누구 하나 혜진을 두둔하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오씨 부인은 대청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애초에 그렇게 고약한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 손으로 밥 한 끼 제대로 안 해본 얼굴로 감히 시집살이를 견디겠다고 들어오다니. 그러자 하녀 하나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그래도 아씨께서는 늘 묵묵히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싫다 말한 적 없었지요. 오씨 부인은 눈을 흘기며 대답했어요. 말이 없다고 해서 속이 다 고운 줄 아느냐? 저리 말없이 사라질 정도면 처음부터 마음이 딴 데 있었던 게지. 오씨 부인은 부채를 더욱 세차게 접었다 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씨 부인은 대청에서 상국머리를 한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떠난 후 몇 주째 곳간에서 크고 작은 물건들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이번엔 탁자 위에 놓아둔 주홍빛 비단주머니였지요. 그 안에는 오씨 부인이 직접 고른 약재와 장신구가 담겨 있었지요. 이상하다. 도둑 같은 그 며느리가 떠났는데도 이런 일이 계속되다니. 설마. 그 무렵부터 태호는 혜진이 쓰던 방 근처를 기웃거리는 하녀, 순애의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나흘 연속 그녀가 같은 시간에 방 앞을 맴도는 모습을 보고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요. 문득 순애가 주위를 살피며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눈빛을 짓고 있었어요. 왜 그 방을 그렇게 자주 들락거리는 것이냐? 그녀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숙였고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아씨께서 두고 가신 것이 있을까요? 정리하다 보니. 순애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는 것이 분명했어요. 태호는 그 길로 하인들을 불러 방 안을 정리하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롱 깊숙한 곳에서 주홍빛 비단주머니와 낯선 비녀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은으로 테를 두른 고운 옥비녀, 혜진에게 도둑 누명을 씌우는 계기가 되었던 바로 그 물건과 같은 것이었지요. 태호는 비단주머니와 비녀를 들고 대청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앉아있던 오씨 부인도 그 물건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건 분명 그때 그 물건이로구나. 그리고 저 비단주머니는 방금 잃어버린 것인데. 잠시 후 하녀들이 하나 둘 대청 앞으로 모였어요. 그 중에 순애가 가장 뒤에 서 있었지요. 태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물었어요. 너는 내 아내의 방에 자주 드나들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느냐? 순애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이어지자 태호의 목소리가 더 낮고 단호해졌지요. 그 비녀, 네가 넣은 것이냐? 그제야 순애는 고개를 푹 숙이며 무릎을 꿇었지요. 그렇사옵니다. 모두 죄입니다. 요즘 돈이 많이 없어서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의원께 드려야 할 돈이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아씨를 싫어하시는 걸 알았고 그것을 이용해 모든 것이 아씨 탓이 되도록 꾸몄사옵니다. 죄송합니다. 집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어요.
오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상을 짚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감히 이 집을 어지럽혀? 그 입으로 이제 와 사죄한다고 면제가 되느냐?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을 넘지 않으면 네 발로 나갈 기회도 없을 줄 알아! 순애는 그대로 엎드려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감싸는 이는 없었어요. 하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고 태호 또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대청에는 등잔불이 일찍 꺼졌어요. 오씨 부인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태호는 마루 끝에 앉아 혜진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며칠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처음엔 며칠 지나면 혜진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이 점점 더 뼈에 사무쳤지요. 며칠 뒤 그는 결국 혜진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호의 목소리에 문을 열지 않았지요. 시간이 더 흐르고 태호는 또다시 찾아가야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오씨 부인이 그를 말렸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그럴 리 없어. 날 버렸을 리 없어. 반드시 다시 제가 데려올 것입니다. 혜진의 집을 다시 찾았을 때 문 앞에는 장인어른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태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빛이 굳었지요. 무슨 낯으로 또 왔소? 태호가 조심스레 말했지요. 따님을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혜진이 문 안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왜 또 오셨습니까? 태호가 입술을 떨며 한 발 다가섰지요. 그땐 내가 어리석었소.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소이다. 날 용서해 주겠소? 하지만 혜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정말 절 위하신다면 이젠 절 놓아주세요. 이젠 그쪽의 아내가 아닙니다. 제 삶에 더는 발들이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자 장인어른이 화를 내며 마당의 소금독에서 소금을 한 줌 집어 그의 발치에 뿌려버렸어요.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마라. 내 딸의 인생 더럽히지 마라. 그날 이후 태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루에 앉아 혼잣말을 되뇌는 날이 많아졌지요.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날 버릴 리 없어. 날 버릴 리 없다고.